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간에 그 뉴스타파가 조선일보 종사원들이 이런 기업들하고 기사, 칼럼과 엿바꿔 먹은 이런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니, 이쯤 되면은 이건 뭐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예. 기사를 독자들한테 파는 게 아니라 광고주들한테 팔고 자빠져 있으니 그걸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홍보지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이건 조선일보가 사회적 신뢰도를 이제 뭐 실추할 만큼 실추해서 뭐 어떤 기사가 나가도 별다른 뭐 공격도 안 받고 뭐 또 비판도 안 받고 하니까 뭐 영업이나 뛰어야겠다 이 마인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서 저는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민주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건데 한국 사회 지형이 아직도 저런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재벌들이 있고 듣는 보수층들이 있으니까 쟤들이 아직 연명을 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는 말이죠. 민주당 내에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 하면서 우리 큰일 났어. 벌벌벌 떨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죠. 아침에 그 신문 들고 나타나는 당직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엔 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제가 그 D일보에 있을 때였는데 되게 억울했습니다. 왜 조선일보만 보지? 민주당이 우리 것도 봐주지. 더 세겠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경쟁을 해요. 또라이들끼리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라든지 또 중앙일보 요즘 뭐 동아일보는 조금 좀 이 대열에서 빠진 듯한 느낌을 주는데 뭐 여하간 뭐 3급수나 4급수가 다 뭐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요즘 조선중앙일보는 이 사람들 기자들 단체로 이 정신질환 진짜로요. 진단 한번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진짜 그렇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기사들이. 사실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동아일보가 전혀 나아진 게 아니라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좀 심하게 미쳤죠.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지난주에 정부와 여당이 김영균 노동자 후속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김영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여러 사회적 논의와 투쟁들이 있었고 그 결과 지난주에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이 됐고요. 지난주 토요일에 62일 동안 미뤄졌던 김영균 노동자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이 5일 내놓은 대책을 보면 화력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에서 일하는 민간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2,300여 명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매우 지당한 방침이었고요.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지가 담긴 정책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발표 이후에 조선중앙이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일보 6일자 사설 제목이 발전소 안전사고 공기업이 맡으면 다 해결된다는 건가입니다.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국회는 이를 감안해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미흡하다며 반발하자 정부가 다시 추가로 내놓은 해법이 바로 해당 분야 민간기업 근로자들을 공기업 직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공기업이 되면 저절로 작업 매뉴얼을 더 잘 지키고 안전사고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공기업화나 정기직화가 무슨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 출신 사장이 비정규직 승무원들을 복직시키고 철도 경쟁체제를 허문 코레일에선 사흘이 멀다 하고 열차 사고가 났고 대규모 정규직 전환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고용세습 의혹이 불거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일보도 중앙선데이 편집국장 김종윤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칼럼을 썼는데 칼럼 제목이 김용균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용균법 후속 대책으로 발전소 연료, 환경설비, 운전 분야, 민간 하청업체 근로자 2,200여 명을 공기업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발상에 어깃장 좀 놓겠습니다.
민간 하청업체 직원이 공기업 정규직이 됐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두 회사 논조가 똑같죠. 예, 한마디로 공기업 정규직 된다고 노동자들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어딨냐는 겁니다. 얘들은 진짜 김 PD님 말씀대로 어디서 편집회의를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소리가 똑같아요. 희한하죠. 근데 문제는 언론이 어떤 논리를 펼칠 때 최소한의 논리학의 기본은 알고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논박이 되고 논쟁이 되는 거죠. 주장을 펼치는데 논리학의 기초 중의 기초, 논리학의 ABC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해대면 반박하는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가르쳐줘야 논쟁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얘들 논지가요. 민간기업 노동자들이 공기업 소속이 되면 저절로 안전해지냐. 예. 그런데 누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당연히 안 그렇죠. 예. 안전사고가 민간기업 노동자, 공기업 노동자를 가려서 덮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공기업 소속이 되면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중앙일보 썬데이 편집장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수학의 정석 맨 앞에 보면 집합과 명제라는 단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워요. 이게 왜 고교 수학 맨 첫 장에 나왔겠습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논리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나 중앙선대위 편집국장은 고등학교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도 안 배웠습니까? 저하고 무슨 다른 고교를 나왔어요? 왜 벤 다이어그램 이거 동그라미 그려서 집합으로 다 배운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자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도 하는 논리학의 기초를 모르고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이러면 논쟁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을 한다고 무조건 오래 삽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 오래 살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아유 환자분 운동 좀 꾸준히 하셔야 되겠어요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과 중앙은 운동을 한다고 무조건 장수하는 거 아니잖냐.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암으로도 죽고 병 걸려서 죽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환자에게 운동하라고 한 처방은 엉터리다. 운동하지 말자.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라고요. 운동은 장수의 충분 조건이 아니고 필요 조건인 겁니다. 이 기초적인 논리학의 ABC가 이해가 안 되면 예.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중앙선대위 편집국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쓰시던 수학 정석 다시 펼치시고 집합과 명제부터 다시 공부 좀 하세요. 공기업 소속이라는 것이 노동자의 안전의 충분 조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필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반면에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윤을 줄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민간기업에 맡겨두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전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민간기업의 안전 업무를 하청을 주면 입사 3개월도 안 된 김용균 노동자를 2인 1조도 아니고 야밤에 혼자서 현장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업은요. 노동자의 안전이 문제가 된다면 이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공공의 가치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거죠. 이게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공기업의 가치를 이명박이 박살을 내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 각 동네마다 우체국이 있잖아요. 우체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기관이거든요. 연말에 성과급을 주는데 성과급 기준이 각 우체국별로 보험 얼마나 팔고 예금 얼마나 유치하고 뭐 이런 걸로 점수를 매겨서 서열을 매긴다는 겁니다. 아우 그러지들 마십시오 진짜. 우체국이 삼성생명하고 고객유치 경쟁하고 앉아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거면 우체국을 왜 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두냐고요. 우체국이 금융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금융을 한다면 보다 공공적인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걸로 가치를 삼아야지 우체국 공무원들이 보험 영업사원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이게 이명박의 잔재인 겁니다. 공기업에서도 공공의 가치보다 돈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오른 거죠.
그리고 이명박이 박살낸 공기업의 가치가 아직 채 회복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바로잡으면 될 문제인 겁니다. 이명박이 개판 쳐놨고요. 그 가치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민간 기업에 비해서 공기업이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더 잘 실현할 곳이라는 전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안전의 충분 조건은 못 돼도 당연히 필요 조건은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사회의 철학의 문제인데요. 불발되긴 했지만 작년에 청와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제가 매우 감동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자, 이런 대목이었어요. 국민의 안전권이 헌법에 명시된다는 이야기는 안전을 공공의 가치,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로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예.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라는 상품의 특징을 말이 조금 어려운데 비경합성, 배제 불가능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살 때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를 경합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반대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면 비경합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경합성을 띠는 상품을 공공재라고 경제학은 정의를 합니다. 배제 불가능성이라는 건 어떤 이유로도 소비자들을 그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을 배제할 수 없으면 그 상품은 공공재인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좀 쉬운데 대표적인 공공재가 국방 서비스죠. 그렇죠. 당연히 국가가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국방은 국민들이 국방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완배가 국방 서비스를 받는다고 김용민 PD님이 받을 국방 서비스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 PD님과 더 나은 국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비경합성이 있다고 하고 공공재로 보는 겁니다. 배제 불가능성은요. 국방 서비스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기만 하면 누구나 배제당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다고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잖아요. 예. 심지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국방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탈세범들만 안 지켜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제 불가능성의 특징이 있는 국방 서비스는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젠 철학의 문제인데요. 안전은 어떠냐는 겁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꿈꾸는 세상은 안전이 공공재가 아닌 세상이죠. 일반 상품들처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세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 맡기자는 거죠. 이 말은 그자들 눈의 안전은 비경합성이나 배제 불가능성이 없다는 뜻이고요. 쉽게 말하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을 덜 내면 안전으로부터 마땅히 배제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재용 아들은 졸라 안전한 겁니다. 왜냐? 안전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얘들은 제주도 갈 때도 안전한 전용기 타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민중들의 자식들은 매우 안전하지 않아요. 왜요? 돈이 없으니까 자식을 일반 고등학교에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 수학여행도 배 타게 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기는데 그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을 충분한 돈을 주고 사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헌법에 명시된 공공재로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내는 자에게 안전이 더 잘 보장되고 돈을 덜 내는 사람에게는 안전에서 배제되는 그런 세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그 누구도 안전으로부터 배제당하지 않고요. 그 누구도 안전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은 공공재여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국민안전권이 명시돼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안전이 민간이나 시장이 아니라 공공의 우산 아래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인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동원해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을 제압하고 징벌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도 이해 못하는 허접한 논리로 말 만들어내지 말고요. 그냥 저는 쟤들이 솔직하게 커밍아웃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백해 버리세요. 우리는 안전이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세상을 원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라고요. 예. 마치 자기들도 안전을 꽤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는 양 위선 떨지 말고요. 솔직히 니들 온 국민이 안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만 안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솔직하게 실토를 하면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 다른 뉴스 들으셔야 될 귀한 시간 빼앗아가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 허접한 논리를 반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철학이 다른 거예요. 예. 너희는 그따위 세상을 꿈꾸면서 살면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부디 안전이 더 단단한 공공재로 취급받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법에 명시가 돼서 헌법으로부터 국민의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온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국가가 그런 넓고 푸근한 우산이 됐으면 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부디 이번 김용균 대책 발표된 것을 계기로 안전이라는 가치가 더 단단한 공공의 영역의 반열에 올라섰으면 좋겠고요. 그런 세상을 희망하면서 오늘 조선과 중앙의 허접한 부도를 검토해봤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네. 요즘 조선하고 중앙 기자 수준도 많이 떨어졌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 유명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말이죠. 예전에 네. 기독교가 막 네. 성장하고 뭐 교회가 또 교인 수가 팽창할 때 네. 그때는 말이죠. 이 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명문대생도 신학대학원인데 떨어지는 일이 허다했고요. 네. 요즘에는 뭐 진짜 몇 군데 학교를 빼고는 다 정원에 미달돼요. 예. 이걸 보더라도 이제는 뭐 조선 중앙 정도면은 뭐 미달되진 않겠지만은 뭐 그래도 좀 취업난 때문에 그래도 뭐 언론이라고 또 알려져 있으니까 들어가려는 친구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자들의 뭐 어떤 그런 진정성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말이죠.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간지들의 영향력도 이미 줄어들었고 사실 기자들의 실력은 취재를 하고 성공을 해나가면서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보수 정권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영향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실력 성장이 매우 더뎠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특별히 혜택을 줄 리가 없으므로 그런 영향력이 감소되는 순간에 그걸 돌파할 실력들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들 실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인재들이 몰리는 것도 아까 김 PD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훨씬 덜 몰리게 되고요. 그런데 회사의 철학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고요. 몰락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뭐 이런 데서 뭐 한번 나를 흉봤다고 흥분하고 이러는 것이 좀 쪽팔리더라고요. 그럼요. 그냥 스킵해도 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같이 언급해서 똑같아지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어제 굉장히 발끈해가지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뭐 첫 것들이 뭐 보라치라라고 말건 신경 안 쓰고 넘어가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해줘서 괜히 사람들한테 주목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이제부터는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게 답이 아닌가 싶을 정도 수준이요.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